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만화 진격의 거인을 편집한 한국 국적의 박모씨. 그는 2017년 살인 혐의로 일본 경시청에 긴급 체포가 됩니다. 실제 이 사건은 한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범인 박씨가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1심 참여 재판 결과 살인을 유죄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지요. 그리고 항소를 냈고 2심 재판부는 똑같이 판단합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즉 1심의 판단이 맞았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본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 하지만 자신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씨였죠. 얼마 전 2022년 11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명령한 것이죠. 재판을 도쿄 고등재판소로 다시 돌려보내 다시 유죄 무죄를 판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급심에서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인 재판원 재판을 해서 유죄를 판결받고 그걸 고등법원인 2심도 유지를 했는데 이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파기환송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죠. 박 씨는 정말 아내를 죽인 걸까요? 아니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걸까요? 오컬트 스토리, 같은 상황, 두 개의 시나리오 편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사건 발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2016년 8월 9일 새벽 2시 45분경 박 씨가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바로 아내, 일본인인 박하나코 씨였습니다. 당시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땐 이미 아내는 숨을 거둔 상태였지요. 이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질문하자 박 씨는 귀가 후 아내와 대화를 하고 아이를 돌보러 갔다 돌아왔더니 이미 아내가 숨진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그냥 의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남편. 그런데 갑작스럽게 박 씨는 진술을 변경합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말이죠.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 목에 무언가 졸린 흔적으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당시 집엔 4명의 자녀까지 총 6명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어 실질적인 목격 증인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은 자살과 타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다음 날인 8월 10일 자살에 대한 동기가 없다라는 점으로 판단, 그리고 검안의 결과를 들고 이건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동했던 경찰. 아내의 시신이 발견됐던 계단 아래 부근. 근데 머리에 긁힌 자국 외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동기조차 없었고요. 시신의 모습 자체가 남편의 진술과 다르게 많은 모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분석해본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전혀 없는 밀실 상태였죠. 아이들은 어렸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인은 단 한 명, 남편 박 씨밖에 없었죠. 또 하나, 피해자의 목에서 남편 박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결국 목을 조른 것,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은 남편 박 씨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경찰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아내와 육아를 둘러싸고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전의 기록들을 살펴본 것이죠. 아내가 사망하기 직전 4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들도 확인이 됐고요.
3년 전에는 도쿄 도내 한 아이 가정 지원센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육아를 안 한다. 남편에게 뺨을 맞았다. 멱살을 잡혔다. 자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멍이 들 정도로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라는 이런 상담 내용이 있었던 것도 밝혀졌다는 것이죠. 경시청은 살인사건을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옮긴 정황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합니다. 계단에서 쓰러져 발견된 직후 분명 경시청에다가는 계단에서 떨어졌다라는 진술을 했다가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바꾼 점으로 보아 이상하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계단 외에도 침실 등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이는 침실에서 이미 살인을 하고 나서 계단으로 옮길 때 혈흔들이 움직였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2017년 1월 남편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진 내용은 2017년 당시에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느낌이죠. 진술 번복도 있었으니 더더욱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혈흔에 대한 흔적의 움직임까지 놓고 보자면 실질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친구의 소개로 7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총 4명의 자식을 낳았던 한 부부. 근데 정말 박 씨는 아내를 죽인 걸까요? 지금까지도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심도 살인 유죄, 항소심도 유죄. 하지만 대법원만 그걸 인정하지 않은 상황. 과연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확실한 팩트는 존재합니다. 바로 피고인 측과 검찰이 주장하고 있을 때 서로 일치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경부압박 질식으로 아내가 숨을 거둔 바로 질식사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인지 아니면 남편이 목을 조른 건지에 대한 차이인 것이죠. 분명 제3자가 살해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 근거는 이랬습니다. 이불에 남은 타액의 혼합에 대한 혈흔, 바로 침과 혈액이 섞여 있는 게 발견됐다는 점 하나, 두 번째, 소변을 본 흔적이 있다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 아내의 사인은 질식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초반, 1층방 매트리스에서 아내의 소변 흔적이 발견되었지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질식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몸에 힘이 풀리며 소변을 볼 수 있다. 검찰 측의 증인인 법의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량의 소변을 봤고 그리고 침과 혈액이 섞여 존재하면 이곳이 바로 사망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침실이 곧 살해 현장이다라는 주장이었죠. 변호인 측은 당연히 반론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검을 했던 법의학자는 분명 섞일 수 있을 가능성, 살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동맥 압박을 하게 되면 잠깐의 실신 상태가 와서 소변을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죽이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됐다라는 것이죠. 쟁점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내의 이마에 있었던 3cm 정도의 상처. 바로 계단 부근과 화장실 등에서 총 15개의 혈흔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법의학자는 상처에 혈흔 반응이 있다라는 것, 이건 출혈에 대한 혈흔이었지요. 이 뜻은 심장이 움직이고 있을 당시에 발생이 된 것이다라고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 측은 침실에서도 살아있는 게 맞았다. 그 이후에 돌아다니다가 생긴 것이다. 침실에서 만약에 살인이 됐다면 그리고 그 혈흔 자국이 나왔다면 침실의 혈흔이 아주 조금씩 나온 거는 되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검찰 측은 이런 얘기합니다. 상처는 죽음 직전 호흡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생겼다. 침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으로 옮겨 밀어서 생긴 것이다 해서 이마에 큰 상처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했죠.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은 바로 혈흔이 적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019년 3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오고 돌아다니면 분명 혈흔이 더 현장에 많았을 것이다. 혈흔이 적다라는 건 이동 동선이 많이 없었다는 것,
침실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동시켜 떨어뜨렸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었죠. 또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유죄 입증, 징역 11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선 좀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으면 검찰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재판부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고 살인을 저지른 게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실 겁니다. 앞뒤 전후 과정을 제가 제대로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상황만 놓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1심 재판을 항소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사실 재판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이 경우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1심에 한 가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였냐면 혈흔이 몇 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혈흔은 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재판부가 증거로서 채택을 한 게 아니라 무시를 해버렸다는 상황이죠. 1심은 혈흔이 적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도쿄고등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항소심 재판을 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계단뿐만 아니라 화장실 세면대 같은 이런 데서 새로운 혈흔 총 28개가 확인이 됩니다. 1심 판결에 나왔던 혈흔이 적다라는 건 잘못된 내용이었죠. 그럼 그 혈흔이 적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11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분명 불합리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심 재판부는 그 항소를 받아주고 나서는 기각시켜버립니다. 1심의 재판, 살인죄 유죄는 맞다라는 뜻이죠. 무슨 소리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잘못 내린 건 맞다. 전제가 잘못되었다. 혈흔이 적은 걸 가지고 살인을 했다라는 건 잘못됐다. 그건 인정해서 항소심을 열어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판단해본 결과 살인에 대한 부분은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전제만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2심이 확인한 살인의 전제는 혈흔 자국이었습니다.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마의 상처로 그 흘렀던 피를 닦았을 텐데 닦은 흔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손에도 닦은 흔적이 없다. 얼굴에도 닦은 흔적이 없다라는 그 이유였죠. 혈흔 자국이 없기 때문에 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서 피가 나온 게 맞다. 이미 그 전에 사망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해서 그 전제 상황을 뒤바꾸고 혈흔 자국에 집중했던 그 전제를 가지고 1심에 이어 살해를 유죄 입증 그리고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던 것이죠. 하지만 얼마 전 판결했던 최고재판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심과 2심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가 어렵다. 해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시켰죠. 1심의 유죄 판결은 혈흔의 개수를 가지고 했지만 이건 2심에서 뒤집었고 2심 재판부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흔 자국과 관련해서 촬영 범위도 매우 좁은 데다가 선명하지 않아 핏자국 유무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었죠. 이게 왜 유죄 입증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파기환송된 이후 피고인 측 변호사는 다시 심리하게 돼서 다행이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박 씨는 무죄인 걸까요? 아니면 유죄인데 어떻게든 재판부에서 자신에 대한 허점을 찾아 무죄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 씨를 의심하기 전 박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박 씨의 이야기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건 당일 아내가 계속적인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려 15통이었죠. 느낌이 쎄했던 박 씨. 일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층 안방에서 부엌 칼을 손에 들고 막내 넷째 아이를 해를 끼치려고 해서 제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이걸 먼저 막아야 될 것 같아 우선 아내를 뒤에서 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아이를 데리고 2층 어린이 방으로 피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문을 자꾸 열려는 소리가 났는데 조금 잠잠해져서 그 뒤에 나오자 난간에서 어떤 자켓을 이용해 목을 매달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남편 박 씨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그럼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신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돼서야 산후 우울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전에도 아이를 키우는 걸 힘들어하기에 좀 우리가 같이 상담을 보러 갈래라고 했을 때도 자신은 아프지 않다며 자꾸 거부를 해서 따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를 출산했던 2010년 1월 직후 아내가 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 넷째 아이가 뇌성마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당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아내가 자신 때문이다라고 계속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도 나는 비참하다,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라는 이야기였죠. 이후 진찰에서 의사는 아이가 장래에 휠체어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듣고 점차 피폐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육아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헛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불만들을 계속 표출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건의 그날 넷째 아이를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막아놓고 안방으로 도망치고 난 이후 조용해져서 나왔을 때 목에 둘렀던 재킷은 아내가 자신의 생일날 사줬던 재킷을 써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좀 궁금합니다. 왜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라고 진술을 했느냐, 그리고 다음날은 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했느냐, 거짓말을 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일이었다. 사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아내에게도 생겨서도 안 되고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아내의 죽음이 확인되고 뒤에 집에 와서 아이들이 괜찮냐, 엄마 왜 그래? 라는 말을 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박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체포 경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무려 5개월이나 지나서 자신을 검거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날 4명의 아이들은 강제적으로 아동상담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박 씨는 검거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박 씨의 어머니와 그리고 또 처제들까지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시신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환 여부는 경시청이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말만 있었죠. 확인해본 결과 큰아이는 무려 14번이나 강압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계속적으로 물어본 건 혹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집요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이들과 아내의 시신이 돌아온 건 4개월 후였던 12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신이 이미 많이 부패가 된 상태였고 더 이상 어떤 증거도 알 수 없는 상태였지요. 그렇게 해가 밝았던 1월 10일 자신은 갑작스럽게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1심, 2심 재판 당시에서도 변호사가 제출했던 어떤 내용들도 확인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유죄 판결했기 때문에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죠. 이게 박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재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피고인 박 씨에 대한 입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된 재판의 문제점, 검찰과 경시청이 얘기하고 있던 것 중 잘못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진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심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였던 이마의 상처로 보이는 부분, 그 상처의 계단 부근에서 몇 개의 혈흔이 확인됐다. 침실에서는 침과 섞인 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 몸싸움 직후 그 뒤에 발생된 것이냐, 그 전에 발생된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었죠. 분명 공통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아내가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뒤에서 제압한 것까지는 둘이 동일한 상황이죠. 그렇게 아내가 타액이 나오고 그 안에서 피가 나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뒤의 결과만 다른 상황. 밀실에서 벌어졌지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1심 재판부가 얘기한 혈흔이 적다. 2심 재판부의 반박이 됐습니다. 혈흔은 더 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얘기한 건 닦는 게 자연스러운데 닦지 않았다라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마의 피를 닦았다, 닦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증거였습니다. 바로 화장실 그 세면장의 전기 스위치에서 아내의 DNA만이 검출된 피가 발견된 게 밝혀집니다.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나중에서야 밝혀져서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뜻이 될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간 거라면 손을 씻거나 자신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럼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전기 스위치를 켰는데 거길 닦지 않았다라는 건 과연 일리 있는 말일까요? 모든 현장을 조작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이걸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몸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를 닦았다가 화장실로 가서 스위치를 켜고 피해자가 직접 손을 씻었다면 묻지 않는다라는 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걸 판결에서 절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대로라면 남편의 진술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은 목만 조르고 올라왔고 그리고 방 안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조용해져서 나가봤더니 일이 이미 발생된 거다. 그 사이에 아내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고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명 사건 발생 전 15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정한 상태였다라는 점이었죠. 남편이 얘기했던 대로 아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일본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을 뭘로 했을까라는 문제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목을 졸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 정확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확인된 건 첫 번째, 자켓을 가지고 목을 졸랐다라는 극단적인 선택. 두 번째, 남편이 팔로 제압을 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두 번째 가능성이죠. 근데 둘 다 뭉툭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긴 거나 얇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정확한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입니다. 둘 다 어떤 건지 알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피해자, 바로 아내의 아버지까지도 절대 박 씨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절대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 딸이 하늘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것이다. 성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 일본엔 이런 이야기들의 의문점들이 나옵니다. 왜 경시청은 체포하는데 5개월까지 걸렸을까? 바로 확실한 범행 동기가 직접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아 트러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집요하게든 어떻게든 무얼 찾아 육아 트러블에 대한 문제로 살해 동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에 아이 4명이 집안에 있었는데도 정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나왔던 모든 내용입니다. 밀실에서 발생된 살인 혹은 사망 사건. 똑같은 상황에 두 개의 다른 시나리오가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범인은 정말 남편 박 씨가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공개되지 않은 근거들로 봤을 때 남편 박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인 걸까요? 아니라면 분명 살인을 저질렀지만 무언가 현장의 미흡한 조사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신의 혐의를 무죄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건의 결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쭉 처음부터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이 사건은 2017년 당시에 발생하고 났을 때 저도 그때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건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안 했고, 그때 한창 이제 여러분하고 그 오컬트 스토리에서 디벳 많이 할 때라서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내용이 박 씨가 범인이다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어디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까지 공개했었어요. 뭐 일본은 지금 뭐 얼굴 이름 다 깠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경시청도 검거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수법, 행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막 모든 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남편은 이제 그 자켓으로 극단적인 선택한 거 풀러놓고 뭐야 하고 놀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부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남편이 얘기했던 대로 재킷으로 했다고 해도 말이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근데 목을 졸라도 그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손으로 했다거나 손으로 누른 게 아니라 혹은 끈으로 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사람을 살해할 때 화가 나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목을 이렇게 뒤에서 졸라서 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누르는 거 아니냐, 손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 건데, 이게 징역 11년밖에 안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획적 살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 그러니까 약간 살인죄에 가까운데 죽일 마음이 있던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제압을 하다가 결국엔 사람이 숨을 거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서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검찰의 입장이었던 거고, 이제 남편은 그 입장이 아니었던 거고,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징역 11년이었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이제 5년 가까이 살고 있는 상황이고, 구치소에서. 근데 이게 검찰에서만 주장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장에 좀 안 맞는 흔적들이 나오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혈흔의 문제 아니죠. 혈흔을 닦았다에 대한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닦았다, 뭐 흔적이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실질적으로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법의학자들도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피해자 혈흔이 왜 그 세면대, 그 화장실 스위치에 왜 묻어 있는데? 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이거 남편이 실수한 거야. 남편이 죽여놓고, 그럼 남편이 피를 만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혈흔을 흘렸고 어딘가에 대한 피를 만졌기 때문에, 뭐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한 혈흔을 만졌고, 그럼 그 만졌다라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했죠. 닦았거나 뭐 이런 흔적이 없다고. 그냥 이렇게 뚝뚝 흐른 거라고 2심 재판부가 얘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상처에 떨어뜨렸고 상처가 나서 뚝뚝 흐르는 상처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남편이 혈액이 손가락에 묻거나 이런 흔적이 없는데 남편이 그걸 뭐하러 닦냐고. 그리고 그거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남편이 만약에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그 이마에 있는 상처가 손에 묻거나 뭐 해서 이걸 닦아야 되겠다라고 느껴서 화장실로 가서 자기가 이제 다 현장을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작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이 움직이는데, 피가 묻은 걸 닦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스위치를 켜놓고 그 피를 닦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은 다 닦고 현장을 조작을 하고, 그걸 닦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가 손에 묻은 걸 보고서 그걸 딱 켜놓고 거기는 그대로 뒀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되냐, 이거예요. 과연 이런 실수가 가능한 부분이냐라는 입장인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남편이 얘기한 건 진술로만 들으면 진짜 이상한데, 자기가 집에서 들어갔더니 아내가 칼을 들고 막 아이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압했다가 아내가 잠깐 의식을 잃었고 소변을 쌌고, 그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다다닥 2층으로 올라가서 방 안에 이렇게 숨어있었고, 아내가 막 쿵쿵쿵쿵 문 열려고 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조용하길래 살짝 나와봤더니 이미 목을 매달았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요 말만 들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이게 말이 돼? 라는 느낌인데, 요렇게 되면 그 상황은 말이 돼요. 아내가 뭔가 돌아다니거나 뭐하거나 해가지고 다쳤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닦기 위해. 근데 이것도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건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왜 피를 닦냐고.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곧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자켓을 뭐 뭐 해서 할 사람이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피를 닦냐고. 자기가 피가 묻었으면. 그러니까 요것도 좀 상황을 놓고 보면 이상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시겠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검찰이 제시한 데선 지금 오류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저도 확인을 좀 일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1심, 2심이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대법원, 최고법원을 갈 때 언론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 이거 무죄 나올 거라고.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많이 점쳤었어요. 이유가 증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돌기는 돌았었어요. 근데 진짜로 파기환송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해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좀 상황이 이상하고 뭔가 조금 매치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자이크 사진을 썼고, 여기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거 조금 검색해 보시면 뭐 이제 피고인 이름이 적혀 있어. 박땡땡이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살인 유죄가 나오니까 막 사람들 막 신상 까고 막 일본 그러잖아요. 막 얼굴 다 까고 검색해보면 얼굴 다 이미 얼굴 사진도 다 있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박땡땡이라고 해고 이제 다 가리고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장난을 못 하잖아. 만약에 이거 무죄 나와 버리면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웬만하시면 뭐 이름을 쓴다거나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요, 어떻게 놓고 봐도 이상해요. 근데 어떻게 놓고 봐도 이상하다라는 뜻은요, 법에서는 무죄잖아. 그죠? 이거는 아마 우리도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검찰 측 주장도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피고인 측 주장도 약간 아이러니해 라고 얘기하면 무죄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내용을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